사회복지 정책론을 시작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 국가 운영의 그 방향은 해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틀이 바뀌고 그리고 해마다 국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회복지 영역도 역시 정책편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한 법제편에 끊임없는 또 변화가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이란 뭘까? 물론 사회복지 정책을 가지고 출제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이나 또는 국정 운영의 지침, 국정 운영이 가르치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 만전정복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기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물론 이 교재를 편제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능도 넣고 그렇습니다만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거나 이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틀린다는 것은 쉽다고 생각 없이 봤던 문제들이 이렇게 틀리고 그러는데 그중에 이 박스를 가지고 정리한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에서는 역기능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즉 클라이언트를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울까? 클라이언트를 돕도록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순기능으로서는 사회 통합도 이루고 질서 유지도 이루고 경제 성장이나 경제 유동성에 있어서 조정도 하고 또 자립 또는 성장을 더 촉진시키고 다 좋은 기능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에서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 어떻게 얼만큼 도와주어도 인간의 욕망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에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비효율성이 존재를 합니다.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잖아요. 투자한 만큼 성과를 달성했다고 해도 이미 인간의 욕망은 거기를 치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에는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빈곤의 함정이나 빈곤의 덫 또는 실업의 함정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의존성 심화가 도덕적 해이 옆에다가 의존성 심화 등을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출제 비중은 B급이어서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에는 가병성, 국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국정 운영의 방향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중에 일 영역인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변성. 또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치가 개입이 됩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던 이론이라고 하던 모델이라고 하던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소위 가치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도 사회복지 법도 법제도 또 사회복지 행정도 사회복지 실현도 모두 가치가 개입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가 개입된 활동이 되겠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된다. 바로 이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은 아무리 선용을 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해도 비효율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리 넉넉하게 준비해서 가져갔다고 해도 이미 그 준비하고 이동하는 과정에 인간의 욕망은 거기를 치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를 한다. 희소성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회복지라는 것은 아껴 쓸 수밖에 없고 적자 재정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희소성의 원칙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또 인간의 욕망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도 그 내용의 파악, 정책 위반자도 정책 집행자도 역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미약하다. 거기 보면 여기가 함정이 되겠는데 사회복지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부산물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는 대상 집단이 사유력의 약화로 이익 집단화 되는 경우가 극지극소수이다. 우리가 보면 다른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소위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계층 또는 주변 계층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이 힘을 구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익 집단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집단은 영향력이 미약하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정책에 비해서 사회복지 정책은 그 대상 집단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변성, 가치의 개입, 언제나 존재하는 희소성의 법칙, 또 그런가 하면 내용 파악 곤란, 또 대상 집단의 영향력 미약, 이런 정도를 가지고 특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보면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보면 우리가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그 빈곤이란 단어를 빼놓고 갈 수 없던 그 극단 빈곤의 시대에는 뭐니 해도 소득 보장 정책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1942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베버리지 보고서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 보장 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이었거든요. 소득,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협의의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소득 보장 정책처럼 화폐적 욕구 말고도 비화폐적 욕구가 다양화되고 그것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주택 보장 정책, 또 교육 보장 정책, 또 의료 보장 정책,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 자, 이런 것처럼 다변화됐어요. 그래서 소득 보장 정책뿐만 아니라 주택 보장, 교육 보장, 의료 보장, 그리고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돕는 개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협의의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서 조세 정책과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까지 이렇게 합친다면, 바로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협의와 강의로 크게 이 둘로 나눴지만, 만약에 최협의까지 나눈다면 소득 보장 정책을 떼어서 최협의, 가장 좁은 의미, 그리고 또 더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모든 정책을 다 사용하고 있지요. 조세 정책이야 여러분 아무튼 재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것도 있고, 또 노동시장 정책으로서는 특히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관계 법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고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은 주체와 객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는 전통적 사회에서는 민간 부문이었죠. 개인이나 또는 불악이나 인보라고 하죠. 인보 사업으로,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종교나 절이나 또는 수도원이나 이런 등등 소위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됐어요. 그러다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 중에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개입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고 그로 인해서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민영화라고 하는 복지다원주의가 복지다원주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민영화에다 민간 부분이 주를 이룬 것처럼 착각, 그게 아니고 국가 주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 주도뿐만 아니라 민영화의 비중을 높인 국가 주도는 지금도 옛날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옛날도 역시 20세기 때 공공부문이 바뀌면서 똑같은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주도일 때 이 국가 주도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바뀌었다는 점, 또 여전히 공공부문이 주를 이룬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 주도라고 할 때 이 국가 주도 해석이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야. 우리도 2005년부터 사회복지가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사업이 이른다 하지만 돈 가지고 하느냐? 누가 돈 대주는데? 역시 많은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기 국가 주도라고 할 때 여전히 국가 주도인데 단지 20세기 초기에 있었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제로 운영되는 이런 국가 주도하에 민영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거기 전통사회 20세기 그리고 1980년대 이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객체에서는 우리가 객체로 설명할 적에는 보통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은 desire 아니요 want의 개념이고 여기는 사회적 욕구라서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이나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need를 말하고 있는 거죠. need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사회복지의 대상은 want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은 need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적 욕구에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나 또는 알더퍼의 ERG 이론이나 그 외에도 많죠. 또 그런가 하면 브래드쇼우의 욕구 이론이나 이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욕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알더퍼의 ERG 이론은 행정론에 가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어제는 보통 공부할 때 매슬로우의 5단계설과 그걸 현실화시킨 알더퍼의 ERG 이론은 사실은 같이 여러분들이 꼭 노트 정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브래드쇼는 별도로 어떤 다루도록 하고 총론이니까. 그래도 그러면 사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위 사회 문제라고 하는 3D, 4D 또는 5학 또는 6점 6점은 딴적이에요. 또 그러면 부채겐 사고 또 5학 이런 등도 있지만 근자에는 이것이 없어진 건 아니죠. 없어질 수도 없겠지만은 이것뿐만 신사회적 위험을 이렇게 먼저 총론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체야 이미 총론에서 모두 끝냈으니까 그러다 치고 이제는 객체를 가지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 그리고 3D, 4D, 4고, 5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매슬로우 것을 우리가 처음에 다시 한번 적어보죠. 매슬로우. 자, 이제는 행동론에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보시면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5개의 욕구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를 생리적 욕구, 다음이 안전의 욕구, 다음에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크게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대별을 하되 이것을 크게 대별을 해서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존경의 욕구까지를 결핍의 욕구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크게 대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출제위원은 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를 생존의 욕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생존의 욕구. 그 대신 자신의 욕구는 실존의 욕구라고. 이게 생존입니다. 생존. 생리적 욕구는 생존의 욕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욕구와 크게 실존의 욕구를 이렇게 분류하는 출제위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서 생존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를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가지고 있다가 인간들은 이 이론을 가지고 매슬로우는 주장을 제게 인간들은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충족시켜 간다라고 이렇게 인간들은 욕구를 상향 충족시켜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무리 총알이 빗발쳐도 졸리는데 이 눈꺼풀이 내려가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어디 맡기는 거 하는 것 같아요. 맡기는 해요. 이런 것처럼 어떤 상향 충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요걸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꾼 것을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하는데 행정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다음에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가 있습니다.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를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이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는 브래드쇼우는 욕구를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 이렇게 4개로 다뤄봤습니다. 규범적 욕구랑 규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규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규범을 사람들이 자꾸 도덕이라고 착각하는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지켜야 하는 또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약속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행동하자라고 약속되고 지켜왔던 것은 관습규범이라고 합니다. 신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약속되어 왔고 약속되어 진 대로 지켜지는 것은 종교규범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착한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이렇게 약속한 거나 다름없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도덕 규범이라고 합니다. 안 지키면 너무 더 짜릿해서 사람들이 안 지키려고 하는데 그로 인한 소위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모든 구성으로 하여금 똑같이 지키게끔 강제해버리는 이런 그 약속은 법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규범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켜지는 건데 때문에 규범적 욕구는 정부 정책이나 정책 위반의 방식이나 또는 전문가
판단으로 정책 기반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으로 만들어진 기준을 바로 이렇게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면 도와줄 사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는 법령의 형태로 이렇게 규범적 욕구는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인지된 욕구는 당사자의 느낌으로 존재하는 이런 욕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티드 니드스 해서 느껴진 욕구, 감지된 욕구, 감촉된 욕구 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있는 욕구는 조사를 통해서 서베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욕구를 인지된, 감지된, 감촉된, 느껴진 욕구라고 합니다. 표현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 외부로 표출된 것을 표현된 욕구라고 하고, 보통 의료 서비스 같은 것은 아프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욕구에서 수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료 서비스에 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비교 목적으로 이웃 나라에서는, 아니면 이 1980년대에는 아니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에서는 이렇게 비교 목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욕구를 비교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래드쇼의 것도 우리가 한번 가지고 가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의 개념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의 유형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사회 문제의 유형으로 보시면은 사회 문제의 유형을 이념에 따라서 이 유형을 유형을 보면은, 여기 보면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문제를 부적응이라 해서 반사회성이나 일탈이나 또는 탈선이나 또는 비행이나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부적응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이 사유의 구성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합의한 대로 맡은 바 역할에 잘 수행하고 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는데, 꼭 미꾸라지 몇 마리가 할 일 않고 흙탕물을 분탕기를 져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그에 비해서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불평등에 더 찾는 거죠. 불평등에 더 찾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실업, 빈곤이라든지 빈곤 또는 실업 또는 박탈 이런 등등의 불평등을 바로 사회문제의 유형으로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통합론적 입장에서는 해체. 요즘 유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한 집에서 모여 살지 않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같은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은 지 언제 있는가?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 있었던가? 이런 걸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체를 사회 문제로 봅니다. 이 사회 문제를 사회악의 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기능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해 본다면, 거기에는 3D도 있고 4D도 있고 4고도 있고 5악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3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빈곤, 질병, 비행. 빈곤, 디제스, 질병, 그리고 범죄, 데스티튜션, 디제스, 데린컨시, 이렇게 해서 3D라고 하는데, 4D는
3D에다가 오늘날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디펜던스, 의존성 심화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 20살이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하자면 떨어져서 자녀 세대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던 10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30살이 넘어서 초혼 연령이 되다 보니까 10년을 더 부모에 의존하고 살죠. 정년하게 되면 한 5년 이내에 대부분 돌아가셔서 65세 환갑 이후 65세라는 것은 거의 부모가 몇 분이 안 계셔야 되는데 이제는 수명들 보면 조문을 가서 보면은 보통 80대 후반, 90대 초반들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30년이 자녀 세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중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독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늙을 때까지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늙어서도 부모를 봉양해야 돼요. 그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세대가 되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디펜던스 문제가 아주 의존성, 사고,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 이렇게 4개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는 베버리지 오학이냐 아시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유학은 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실제 문제풀이나 아니면은 또 법제론을 할 때 다루는 것이 바로 법률상, 법률 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유적 문제를 뭘로 들었어요? 노령, 장애, 사망을 사유적 위험으로 들어서 그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장애연금을 그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고용보험법에서는 바로 실업, 애 낳는 출산, 그리고 애 기르는 양육, 그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각각의 법률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사유학을 각각을 규정하고 있는, 뭘 규정하고 있느냐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적어도 5대 사회보험과 그리고 공공부조 몇 개의 법률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교재를 보세요. 자, 이런 것처럼 사회문제의 유형은 뭐 기억번, 부적응, 반사유적 행위는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사회문제인 것이고, 사회불평등은 바로 이건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사회문제고, 사회해체, 가족해체, 지역해체 이런 해체의 개념을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통합론의 입장이라고 해서 판서를 하고, 밑에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답식으로 박스를 넣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정책론의 기본으로서 나오는 것이 정책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가치와 원칙이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원칙과 가치, 사실 이제 가치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빨간색이 나왔군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호죠. 우리가 민주주의의 양대 가치라고 하는 자유와 평등만 가지고더라도 여러분들은 뭘 선호하십니까? 자유입니까? 평등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자꾸 평등이라고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평등이라고 그러는데 왜 평등을 선호하게 됐을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유라고 하는 원초적인 형태의 개념으로 보면 자유는 가진 자만의 특권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율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삶도, 자기의 삶의 방향도, 그리고 자기 주변의 환경도 자기 맘대로 자기의 자율의지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데, 그것은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자들의 하소연이라고 합니다. 가진 자들은 평등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능력을 가진 자, 재산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선악설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성악설의 입장으로 본다면 끊임없이 뭘 간섭해, 뭘 평등이야, 같이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가져가면 되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호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는 갖지 못한 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제공해서 가질 수 있도록, 갖지 못한 자들이 필요했는데 필요한 것을 갖지 못했을 때 그를 제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자꾸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꼭 평등만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에서 할 때
평등의 가치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평등도 똑같은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 평등은 누구나 똑같이의 개념으로 가는 소위 수량적 평등. 떠날 때는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아니면 아스팔트 길을 뛰어왔던 아니면 융단을 타고 빨간 그 소위 깔개를 타고 이렇게 말하자면 받쳐서 들여왔던 어떻게 왔든 간에 끝날 때는 n분의 1씩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절대적 평등은 어떤 문제를 가져와? 끝날 때 아무리 노력해본들 아무리 능력을 갖췄던들 끝날 때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면 어떤 미친놈이 땀 흘려가면서 노력을 하고 뭐 능력을 쌓으려고 고생을 하겠어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평등은 하향적 평준을 가져와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뭐 그 정도는 주는데 뭐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땀 안 흘립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서 나오는 비례적 평등으로 이를 우리가 공평 또는 형평 또는 균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선호하시겠어요? 같은 평등에도. 또 그런가 하면은 기회의 평등과 그냥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결과의 평등은 이건 좌파, 소위 좌파의 입장에서 표현이 정치색깔을 띠는군요. 이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없는 자, 빈자의 요구사항이죠. 없는 자들의 요구사항. 기회의 평등은 부자의 요구사항이에요. 가진 자들의 요구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의 평등을 하면 부자의 소극적 자유를 너무 다 자세히 들어갔군요. 소극적 자유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이끌어가면 빈자의 고통이 가중되어 가는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자, 우리가 언뜻 보면 자유 대신 평등을 선호했다고 해도 평등 중에 어느 평등을 선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유를 선호한다면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것으로서 권리로 본다면 소극적 자유를 우리가 자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로 본다면 이것을 자유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자유방임주의 기본이죠. 갖지 않을 자유를 바로 소극적 자유고 이것은 부자의 자유예요. 가진 자의 자유를 말해요. 간섭받지 않을 자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착각하는 청소년기에 간섭하지 마. 이거 소극적 자유죠. 그에 비해서 적극적 자유는 20세기 대공황의 과정에서
쟁취한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극적 자유를 왜 권리로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사회권 복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권 또는 복지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극적 자유. 이건 국가 권력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예요. 요구할 수 너무 길어지는군요. 할 수 여러분 쓰세요.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 사회권 또는 복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부자의 아니 없는 자의 빈자의 투쟁을 말해요. 빈자의 투쟁을. 소극적 자유를 갖게 되면 양극화가 심해지죠. 가진 자는 끊임없이 부익부를 창출할 것이고 갖지 못한 자는 끊임없는 빈익빈이 창출될 거예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를 투쟁해서 아무리 더 가질 수 있어도 가지려면 가져. 그러나 그의 일정선 이상은 좀 내놔 세금으로. 그래서 더 가질 수 있는 자도 좀 덜 갖게.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갖는 거에다가 조금 더 올려줘서 살맛 나게. 이렇게 누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법령화해 놓은 것을 우리가 공법도 사법도 아닌 사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유한 가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효율도 있어요. 효율이라고 할 때 우리는 효율에는 크게 수단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수단적 효율은 많은 사람들이 효율에 대해서는 목표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 또는 그냥 바로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목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을 다른 말로 대상 효율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운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 투자 대비, 산출. 투자 그러는 그냥 투입이라고. 투입 대비 산출. 투입 대비 산출로서. 그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율성 그러면 운영 효율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배분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파레토 효율이라고 해요.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데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했는가, 배분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배분적 효율이에요. 주어진 자원을 한 사람에게 다 주어도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면 그게 바로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나 고르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했느냐에서 따지는 건데 파레토 효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960년대 지질이 말이 사회복지라는 말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사회복지에 쓸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을 적에는 그때 추구했던 것은 평등, 자유 다 하고 효율을 추구했을 거예요. 효율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세 가지는 어느 나라 다 쓰는 가치지요. 그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중에 좀 평등에 좀 더 가깝게 최저 임금이란 자영업자들이 뭐라고 해도 뭐 영세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나도 어떤 그 영세 근로자 쪽에 서서 평등에 좀 더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시대 또는 공간
또는 정권마다 선호하는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보다 좀 더 자유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이런 정책을 썼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래 그 오른쪽 페이지를 비교해서 보고 이런 가치를 중에서도 반드시 이런 가치들 이외에도 뭐 다양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회복지정책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회복지정책에서 지켜야 할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의 원칙은 지켜야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반드시. 이렇게 쓰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도 지켜야 할 거에는 평등, 그리고 공평, 그리고 적절성.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을 주는 거라면 천하의 개망난이라고 하는 뭐 영철이, 호순이, 두순이 이런 인간답지 못한 놈들에게도 그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서 끝날 때 똑같이 n분의 1씩 나눠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형 선고를 받은 놈도 살아있는 한은 똑같이 숫자에 n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것처럼 다른 것은 다르게. 앞에 뜻은 다르게. 다시 말해서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공평.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 그야말로 이것은 형평이라고 보통 쓰죠. 형평. 비례적 평등. 그에 비해서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옛날에는 이것을 생존권의 개념으로 했는데 적어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보는 생존권이란 단어를 이제는 그야말로 물질적 구조가 더 죽습니까? 배고파서 죽어? 약 올라서 죽잖아요. 밥이 없어서 죽어? 맛없어서 죽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아니 맛이 없다니까 맛이. 이렇게 죽는 생존권의 개념으로 적어도 대한민국이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그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최저 보장 수준이나 또는 오늘날 강조되는 최저 임금 또는 뭐 최저 생계비 이런 단어들 이 정도 이상의 수입은 있어야 건강하고 문화적인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적에는 인간답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적절한 수준을 고려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옛날에는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데에서 생존권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제는 굶어 죽지가 아니라 적어도 인간 뭐 젊은 애들 애들 표현한 것처럼 뭐하게 간지나게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좀 뽀대나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에서 가슴은 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끔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본다면 최저 생활수준 또는 최저임금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이상 이런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면은 거기 평등의 이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거기 하면 사회수당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행되고자 지금 신청받고 있는 것이 아동수당이지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아동 보육에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 균등, 공평, 형평, 상대적 평등 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회보험,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낸 만큼 조금 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보험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은 당연히 짧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빌어먹는 자들에 비해서 더 후하게 살아야 돼요. 다시 뒤집어 본다면 빌어먹는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립자활하는 사람보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잘 살아서는 안 돼요. 열등처우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생존권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사실 이제 자존심이 걸린 생존권이죠. 굶어 죽는 생존권이 아니라 적절성의 원리라고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선으로 이렇게 해서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 임금이나 만약에 회사를 다녔는데 최저 임금도 못 받았다. 개 취급받은 거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저 보장 수준을 확보해야 되는데 최저 보장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개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없도록 사회복지 정책은 수립 시행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돕는 사회보장 정책은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등의 이념을 중점으로 하는 것은 사회수당, 특히 현재 우리로서는 아동수당이 하나가 있고 그에 비해서 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만큼 보람있게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공평에서 사회보험이 되는 것이고 적절성이나 생존권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사회보장 정책은 공공부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개별적으로 문득문득 나오는 것이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 보통 일부에는 처우 제한 또는 최소 적격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내용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구호받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의 생활 조건은 말하자면 빌어먹는 자들의 생활 조건은 자활에서 사는 최하위 계층 독립노동자의 생활 조건보다 결코 어떠한 경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영역에서도 우월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너는 노동 능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손 벌리는 거야? 라고 나는 못 줘. 라고 할 때는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논리적 근거를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들에게 선호도가 크다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영국 1834년에 만들어진 신빈민법의 핵심이자 멜서스의 반빈민법적 주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멜서스의 원칙, 여기는 스펜서는 안 나왔잖아요. 멜서스, 스펜서 이런 사람들은 미국식 개인주의를 창출하는데 기본 바탕에 드는 이론들이거든요. 자연을 봐라. 살려고 하는 사들, 살려고 하는 것들만 살아나는 것이지 살려고 하고 게으름 피는 거 살아나는 거 봤냐.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남을 거 살고 살아남고 쉬는 것은 도태시키는 것이 나는데 왜 자연의 섭리를 인간에서는 거부하느냐. 왜 국가까지 나서서 도태되어도 마땅한 자들까지 살려가면서 살아나려고 하는 자들 더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 것이 멜서스의 주장이나 또는 스펜서의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는 신빈민법의 3대 원칙 아시죠? 열등처우, 균일처우, 작업장 활용의 원칙. 또 우리나라의 거기는 최저생계비 제도나 최저보장수준 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것 등이 전부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2교시 1영역 정책론의 첫 번째 파트를 좀 더 장황하게 길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